한마디로 흔히 얘기하는 포스 멀티플라이어, 즉 전력 증강 요인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무인기가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무인기는 인공위성과 달리 심각한 위협입니다, 지금. 심각한 위협입니다, 지금. 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드론 공격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무인기를 워낙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사례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게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어떤 위험해 보이는 표적, 그러니까 주로 뭐 IS의 요인이라든가 뭐 기타 테러 관련자들 제거할 때 아주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인기입니다. 올해 초에도 정말 세계를 한번 뒤흔들었던 게 그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이 이라크에 왔다가 거기서 미군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즉사한 적이 있어요. 일단 무인기를 띄워야 되는 게 장시간 거기서 채용하면서 정찰을 해야 되거든요. 표적이 왔나 안 왔나. 표적이 왔을 때 아예 무인기에 장착된 미사일까지 같이 날려버리는 거죠. 제일 먼저 만든 나라들은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랄까 발산의 전환을 해가지고 좀 싸게 만들 수 있고 야전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소형 그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그런 중소형 드론을 개발하면서 이거를 실전에도 쓰고 그거를 오히려 미국이 도입해서 막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어떤 군용 정찰 드론의 이미지를 이스라엘이 먼저 쌓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1982년에 레바논 침공 때인데
it die. 정보를 아주 쏠쏠하게 다 캐갔어요. 아주 쏠쏠하게 다 캐갔어요. 다 캐갔어요. 다 캐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방위산업체 한 곳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창업 20년에 접어들도록 직원은 52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육해 공군의 다양한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미 공군 최신의 전투기에도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조력은 무엇인지 직접 주인공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진테크인의 이계광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인들 모실 때마다 꼭 안부를 좀 여쭤보는데요. 요즘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다들 그렇겠지만 코로나 환경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국방벤처를 소개하는 첫 시간이라서 도움을 주실 전문가들도 모셨는데요. 먼저 충남대 국방연구소의 이믹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요즘도 뭐 후학 양성 때문에 강의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우리 이기광 사장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방산 중소업체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상지대 군사학과의 최기열 교수님도 모셨는데요.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뭐 예. 연구 작업에 많이 바쁘시죠? 예, 지금은 이제 뭐 방위사업 관련된 뭐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라든가 관련 연구로 좀 갑비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마지막으로 국방TV 영상보도팀에서 늘 다양한 방산 뉴스를 지금 내고 계신 윤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셨죠? 네, 뭐 다양한 취재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수출액은 2014년의 절반 정도인 17.6억 불에 불과합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던 도중에 미국 쪽에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사용되는 스위치 포텐시오미터 센서를 100% 자체에서 개발해가지고 F-35에 첫 번째 적용을 했었고요. 히든 챔피언이란 작지만 강한 기업. 이계광 대표님, 네.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성진테크인의 홈피를 쭉 살펴봤더니요. 결코 이게 작은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프닝에는 좀 작은 중소기업이라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업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이제 핵심 기술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처음 이 방위 산업과 연계가 돼서 또 오늘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실질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이고요.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노조 활동이 워낙 강성했던 시기라서 다국적 기업이 갑자기 철수를 하게 되었고 직장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제가 젊을 때 한번 새로운 길을 걸어보자 해서 생산하던 제품에 관련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예. 생산하던 도중에 미국 쪽에 제안을 받고 그러셨군요. 그 전 직장의 다국적 기업 회사가 들어가게 철수하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방산과 이게 연계가 됐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진테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살짝 이제 맛보기만 해주셨습니다만은 자세한 얘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윤현수 기자님께서는 벌써 성진테크인의 이제 보통 국방 벤처 기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국방 벤처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서 잠깐 이 개념을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국방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이제 규모가 이 작은 것을 그냥 모두 다 국방 벤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국방 벤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준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네, 그 벤처의 뜻이 그 모험이 필요하거나 투자의 대상을 찾아서 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방 벤처 기업은 국방이라는 그 틀 안에서 모험이 필요한 참신한 사업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요. 연구와 개발을 하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기술품지로는 지난 2003년부터 기술 자주 국방을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자는 포부로 국방 벤처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17년이 지난 현재 대전과 광주, 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380여 개 국방 중소벤처 기업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 개발 중입니다. 380여 개 업체 중에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무인 장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한 아이디어 기술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도 주로 포진이 돼 있고요. 원래 민간에서 사업을 오래 해왔는데 국방에서도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기술력과 노하우면 내 기술과 관련된 국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방벤처 협약업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품원은 해당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매년 민간 중소벤처업체들을 직접 발굴해서 국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고요. 또 군사업 과제 발굴이나 기술 지원, 정보 제공 등 다방면에서 맞춤 지원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국방 벤처라고 하는 부분에 좀 짧게만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산업의 어떤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380여 개 정도 된다고 말씀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이 방위 산업 관련한 뉴스 중에 또 상당수가 이제 국방 벤처에 관련된 보도가 좀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이제 뜻일 텐데, 그럼 지금 우리에게 국방 벤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은 어떤 면에서 국방 벤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먼저 오늘 정말 모시기도 어렵고요. 이제 학기 시작해서 바쁘실 텐데 이제 세 분의 전문가들에게 이제 꼼꼼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믹순 교수님, 네. 어떤 측면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국방 벤처가 중요한 이유는 해외 수출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 방위 산업은 포화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개척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그 의문점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국방 벤처라는 것을 돌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수출에서 20, 30년 전에 그랬듯이 다른 경쟁 국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후발 국가들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해외 수출 시장이 굉장히 이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또 이제 수출 대상국의 이 획득 정책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또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넘기 위한 그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한국이나 나라야 방산 기술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완성된 무기 체계 수출 환경이 이제 점점 수출 상대국의 무기 수입 정책이 이제 변화, 그런 또는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점점 더 열악해진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2014년에 방산 수출 36억 불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대체로 하락세에 있어요. 대체로 하락세에 있고, 작년에 수출액은 2014년의 절반 정도인 17.6억 불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 즉 방사청이죠. 방사청은 이러한 그 방산 수출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중요한 천병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걸 찾다가 바로 국방벤처 기업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나 2015년부터 국방벤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했죠. 이어서 2018년도부터 보다 더 혁신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혁신기술 지원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해서 난이도가 높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이제 들어선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작은 그 국방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덩치가 큰 기업은 움직이기가 어렵고 체계 기업이라든지 체계 무기라든지 뭐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있지만 민첩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방 분야 첨단 무기나 민간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이제 국방 벤처 기업들의 이제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대담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부나 어떤 그런 이 공공기관에서는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 또는 이제 금융 등 이제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만 악화하는 어떤 방산 수출 환경을 돌파하고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방산 시장의 변화에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네. 어떤 활로를 찾아가는 부분들, 해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내부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상황을 양쪽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최기일 교수님. 교수님, 이제 국방벤처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또 예. 어떤 또 우리가 중요성이 있을까요? 예, 이미 우리 윤 기자님하고 임 교수님께서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국방 벤처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의 인더스트리얼 측면의 산업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방위 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인데요. 뭐 비단 이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방위 산업은 정부만이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생적인 이런 중소벤처기업의 어떤 이러한 산업 구조가 자생적 구조화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어떤 육성책이나 또는 지원 정책 제도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우리 성진테크인과 같은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국방 벤처 기업의 중요한 어떠한 좋은 선례로서 하나의 모범적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윤현수 지사께서는 뭐 취재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테고요. 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추세나 이런 경향적인 측면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히든 챔피언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히든 챔피언이란 작지만 강한 기업, 즉 해당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대기업, 대중들에게는 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장수 기업을 의미합니다. 보통 히든 챔피언 하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의 활약은 독일이 세계 경제 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고 세계적인 불황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제조업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분야에서 특화된 국방 벤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로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은 모두 처음에 국방산업을 통한 기술에서 발전해서 탄생한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죠. 국방분야는 어떻게 보면 혁신을 위한 아주 좋은 테스트 베드로서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 나선 ADD 남세규 소장께서 와해적 혁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와해적 혁신이란 우주와 물리, 화학, 생물학 등에서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와해적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국방 벤처에서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분 패널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뭐 우리 히든 챔피언이 됐든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됐든 아니면 세계적인 산업의 구조의 변화가 됐든 간에 굉장히 이 부분만큼은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지향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원 수 50여 명의 작은 부품 회사. 세계 최강의 전투기 F-35의 협력업체로 등극.
차별화된 기술력, 100% 자체 생산, 철저히 준비된 빅리그 진출,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통파 국방벤처.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방 벤처기업 성진테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윤 기자님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방산업체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많이 취재하셨죠? 몇 개 정도 하셨나요? 한 200여 곳 정도 다녀온 것 그러셨군요.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성진테크인을 이전에 취재했던 그런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요. 윤 기자님이 취재하면서 느낀 성진테크인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제가 회사를 처음 방문했던 게 2015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앞에 바로 계신데요. F-35 전투기 조종관에 사용되는 부품을 처음에 만드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활주로에 뜨고 내릴 수 있는 F-35A와 수직 이착륙기인 F-35B와 F-35C 세 종류의 전투기에 사용되는 조종관의 스위치를 만드신 건데요. 조종관은 자동차 핸들처럼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오른손으로 잡는 조종관 스틱이 있는데요. 상하 좌우 방향을 조정하고요. 왼손으로 잡는 조종관 스로틀은 엔진 출력을 조절합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런 최첨단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관을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했다고 해서 정말이야? 라고 혼잣말로 되뇌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국내 중소벤처업체가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조종관을 공급한다. 또 조종 대부분의 회사들은 조종관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부품 전문 업체에서 구매해서 조종관을 구성하는 데 비해서 성진테크윈은 조종관 구성품인 모든 스위치와 센서류를 자체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과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T-50과 FA-50 그리고 수리온 헬기 K2 흑표전차 수륙 양용 전차인 KA-V에 사용되는 조종관을 모두 국산화를 했고요. 이와 함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사용되는 무인 장비, 조종 장치 분야에도 진출해서 앞으로 강소기업 아시겠지만 F-35라는 미국의 지금 최신 전투기의 저희 스위치들이 지금 이곳에서 다 제작이 돼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는 지금 뭐 KUH라든지 LAH, LCH, KFX까지도 저희가 조종관 및 스위치들까지 다 이곳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들이 다 부품도 좀 작고 스위치다 보니까
좀 정밀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웬만해서는 다 손으로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산에서 일하는 데는 거의 승용자들이 거의 한 4, 5년 이상 된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현재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그 스위치는 저희가 1000분의 1볼트까지도 지금 제어를 하고 있고요. 워낙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이 작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뭐 100분의 1mm 공차까지도 다 지금 확인을 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금 일부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방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 떠오르잖아요. 거기에도 수출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부심도 느끼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2003년에 엑세스라는 회사와 ESI라는 조인벤처 회사를 협정을 해서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쭉 그쪽하고 이제 F-35에 들어가는 스위치를 저희가 미국 쪽으로 매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사업을 계획돼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근무하던 직장이 이제 미국 회사라서 다국적 기업이라 철수를 갑자기 결정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제가 대전에 처음 올라왔을 때 직원 7명으로 전자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인가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자기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실 그때부터 절실히 느끼게 된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익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만든 제품의 카탈로그를 도메인을 하나 사가지고 홈페이지라고 만들어 놨던 게 이제 관심을 좀 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때 100이면 100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면 다들 미국에서 사기치는 거다. 너네가 가진 게 뭐가 있고 이 조만한 중소기업에서 F-35라는 최신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로키드 마틴에 납품을 한다는 게 세상에 말이 되냐 라고 다들 사기꾼이다라고 뜯어 말렸는데 저희 대표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셨고 저는 처음부터 작은 국내 시장에서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 그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질 인증 UL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UL 인증을 먼저 취득을 했었고
외국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레퍼런스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F35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검증이 됐다라고 바이어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무리 개발을 해서 저희가 스위치를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것을 국내 방위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원래 방산이라는 것이 안정성도 중요하고 극악의 환경에서도 어떠한 고장도 없이 장기간 원활한 운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의 제품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다음에 알리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운도 좋았지만 미국의 F-35에 먼저 적용이 되면서 품질이라든지 신뢰성 부분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에서 아마 어떤 체계업체든 체계장비든 적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뭐 제조업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중소기술개발 기업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가 쓰러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한 사람이 1인 3역 5역까지 해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개인 시간이 없는 게 사실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저희 같이 방위 사업에 동참 업체들이 인원 수급의 어려움들 그리고 업무 난이도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좀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발생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좀 인원 확충을 하고 싶다고 해도 손쉽게 그 인원들을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정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 전체 인원이 20명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한 10년 사이에 지금 인원이 한 3배 정도로 늘어났고 그만큼 매출이라든지 외형적인 성장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뭐 무난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를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각자가 이제 자기 거라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도 직접 몇 가지 제품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요. 로키드 마틴사에 납품하는 제품이 어떤 것입니까? 예, 지금 보시는 쪽에 오른쪽 제품이 전투기용 조종관인데 아쉽게도 F-35용은 워낙 고가인데다가 예유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제품을 변형 개량한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용 전투기 조종관을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이 F-35용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상 장비인 전차나 RCWS를 조종하는 조종관이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는 제품이 우리나라 장보고 3 잠수함 셀타에 들어가는 항공기나 지상 장비, 해상 장비에 장비를 조종하는 조종관과 신호를 변환하는 컨트롤 박스까지를 저희들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임 교수님. 이제 성진테크윤의 F-35의 이 조종관 부품을 우리가 지금 여러 곳에 지금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업을 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표현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GVC라고 하는 것, 또 글로벌 밸류 중요성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송진테크윤이 록히드 마틴의 조종관을 수출을 해서 결국은 이제 F-35라는 체계 무기의 한 부품 또는 이제 부품이라고 할 수 없죠. 저거는 이제 구성품 내지는 조립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수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송진테크윤은 F-35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의 GBC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밸류 체인, 다른 말로는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마이클 포터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1985년에 주장한 얘기예요. 이 마이클 포터가 1985년에 가치사슬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학자들이 그 가치사슬 안에서 글로벌하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보고 이게 그러면 글로벌 가치사슬이구나 하는 이 개념으로 발전시킨 파생된 개념이죠. 가치사슬은 상품의 기획을 할 단계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제조, 판매, 그다음에 이런 가치사슬은 기업이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급작스럽게 발달했잖아요. 이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국제적인 생산의 분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분담을 통해서 글로벌화하게 되고 그런 이 글로벌화가 글로벌 기업을 만들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본사에서 우리 본국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제품을 기획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개발하는 거죠. 이 샘플 모델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만들어진 이 샘플 안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부품들을 다 만들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글 또는 중국 그런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그 글로벌한 다국가에서부터 부품을 조달을 받아서 제품은 어디서 조립하느냐? 베트남에서 조립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마케팅은 또 한국 본사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어떤 그런 조금은 첨단이고 조금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가치 사슬의 전방에서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이 입장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또 부품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립하는 것도 많이 하고 두 가지 경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2개 국가 이상에서 이루어진다라면 글로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이클 포터는 이러한 가치 사슬과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아마 화면에서 보여질 텐데 그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본원적 활동이라고 해서 주요한 활동 5개 단계,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4가지의 지원 단계 해서 9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가치 사슬이 그러한 이 모든 단계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글로벌 가치 사슬이 중요한 이유는 금년 초에 나타나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코비드-19 이런 이 팬데믹 상황 이런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부품 공급망이 각국에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옴싹달싹 못하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부품 공급망이 단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조립회사가 셧다운이 되는 거죠. 공장을 폐쇄해야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부품을 조달해야 되느냐, 글로벌 가치 사슬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제일 본원적인 이 주 활동이 뭐냐? 부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에 봉착하지 않고 이 끊임없이 부품을 조달하면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자들 전문가들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그 서비스 부분까지 이제 스마일 곡선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모양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렇죠. 거 맞는 거죠? 맞죠. 예. 네. 하나 만들어질 때까지 네.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법이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최 교수님. 이제 성진 그 테크인 같은 이런 이제 벤처 기업이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지요. 예. 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진입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좀 열매,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앞서서 우리 윤 기자님도 그렇고 임 교수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셔서요. 제가 이제 조금 뭐 부연하는 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성진 테크인과 같은 사례는 한마디로 앞서 말씀해 주신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같은 강소 중소기업의 좋은 선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글로벌 가치 사슬의 이러한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제 전 세계적인 권역별 또는 국가별 맞춤형 지원 정책과 제도가 또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 기업이 바이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경영 노하우 등이 또 결합되어서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국방 벤처 기업으로 성적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공급망을 개척하고 또 진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선순환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다. 그렇게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성진 테크인의 이 그 GVC 진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이나 그런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굉장히 또 큰 축으로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윤 기자님, 저희가 이제 성진 테크인처럼 글로벌 밸류 체인에 진출하면서요,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나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방 벤처센터가 문을 연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3년만 더 지나면 강산이 2번 변할 정도의 기간이 흐른 건데요. 전국 9개 지역에서 380여 개 중소벤처업체가 연구개발에 현재 열심히 몰두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으로 내공을 축적하고 해외로 수출을 활발히 펼치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좀 어느 정도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거나 또 해외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해오다가 국내 국방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생각나는 업체가 당장 한 곳이 또 있는데요. 총기를 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중소업체인데요. 특히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23일에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구매사업 1형의 체계개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다산기공을 선정한다고 밝히면서 관계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선정된 총기는 다산기공의 신형 기관단총인 DSAR-15PC인데요. DSAR-15PC는 앞으로 3년간의 추가 개발 기간과 1년 동안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이르면 오는 2024년 후반기부터 16,000여 정의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 4월 6일에는 핀란드 국방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예비군용 개인 화기를 한국에서 수입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업체가 다산기공이었거든요. 핀란드군에 납품하는 총기는 MPK라는 수총인데 이 총기는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AK 수총의 현대화 버전입니다. 아직까지 한국군 납품 실적이 없는데 핀란드 시장을 뚫은 겁니다. 군 총기 시장은 독점적으로 국내 대기업이 당시에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수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신기하게도 국내는 물론 해외 군에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해서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이 다산기공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다져나간 실력 하나로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온 그 노력에 존경을 정말 표하고요. 다산기공의 이러한 모습은 중소 벤처업체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신테크인을 지금 이제 삼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많은 우리가 국방 벤처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할 또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표님께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서 해외 진출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 좀 하나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성신테크는 창업 초기부터 정말 그야말로 해외 유수 이런 기업들과 이 파트너가 돼서 좀 이제 이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만큼의 어떤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성과를 얻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그 국방 벤처 기업들 관계자들이요. 제2의 성신테크. 네, 뭐 제가 경험한 바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 운이 좋았다는 것 같고요. 사업은 운칠기삼이라고 했었는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방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객 측면에서 유저 측면에서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게 저는 도메인을 만들었던 거고 해외 수출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미국 UL 품질 인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은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실제 접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보는 단계가 레퍼런스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적용을 했었던 경험이 있느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계약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마지막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자기만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성능이나 기능이나 뭔가 차별화되는 부분, 고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뢰성이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좌우하는 품질 인정 정도는 획득하는 게 두 번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남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던 도중에 미국 쪽에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국방 사업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게 지금의 F-35 부품이었습니다. 해외로부터 오히려 기술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국내에 이런 방산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는데 우리 국방 벤처 기업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모범적 사례라